백조와 박쥐, 히가신노 게이고. 사건이 발생한 건 1984년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장소는 나고야 철도 히가시오 카자키역 근처 상가 빌딩 안의 사무실이고, 거기서 사설 금융업을 하던 남자가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하이타니 쇼조, 나이는 51세 독신이었습니다. 사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무실 직원으로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당일 저녁 7시 30분 경입니다. 흉기는 주방 식칼, 가슴을 찔렸다고 합니다. 스스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리 넓지도 않은 회의실 안에 울렸다. 책상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은 고다이와 스스이를 빼고는 수사 1과 강력계 계장과 관할서 서장, 형사과장, 수사 1개 계장으로 온통 상사들이었다. 5월 18일, 즉 사건 3일 후에 후쿠마 준지라는 인물이 체포되었습니다. 스스이가 자료를 보며 보고를 이어갔다. 어떤 혐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 후의 경위를 통해서 추측해보면 별건 체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쿠마는 당시 44살, 아이치현 도요가와시 거주자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게 그로부터 4일 뒤였습니다. 의류를 이용해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그 후 피의자 사망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1999년 5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계기로 관련 수사자료는 대부분 폐기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스스이가 읽은 자료는 아사바 요코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다이가 다시 조사해서 작성한 것이었다. 요코는 남편이 체포된 연, 월, 일은 정확히 기억했지만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사랑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남편을 데려갔어. 남편이 나한테 금세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라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들은 소식이 감옥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이야기였어. 담담하게 말하는 요코의 얼굴을 고다이는 잊을 수 없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건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은 완전히 풍화되었다. 아이치 현경에 문의해 본 끝에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어떤 수사를 했는지, 어떤 흐름으로 피의자 체포에 이르렀는지 등은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스스이가 읽은 자료의 일부는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참고인이 자진해서 그 사건 이야기를 꺼냈단 거지. 강력계 계장 사쿠라 카와가 확인했다. 고다이 쪽에 직속 상사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다이가 대답에 나섰다. 형사가 찾아왔을 정도니까 어차피 자신들이 아이치현에서 살았던 시절도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작은 동네라서 잠깐만 물어보고 다녀도 금세 안다. 그러느니 내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사쿠라 카와에게는 보고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 쪽을 향해 설명했다. 이 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쿠라 카와가 간부들의 의견을 청하듯이 말했다. 피해자 시라이시 겐스케의 행동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사건 당일을 포함해 지난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몬젠 나카초에 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연결고리라면 구라키 다스루라는 인물입니다. 구라키, 식당 아스나로, 피해자 시라이시 겐스케, 그 셋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다이 팀이 추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스스이 경위가 방금 보고한 30여 년 전의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소멸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는 신음소리를 흘린 것은 좁고 긴 얼굴의 서장이다. 거참 일이 복잡하게 얽혔네. 네, 맞습니다. 이건 아이치 현경 쪽에서는 되도록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일 텐데 말이야. 구류 중인 피의자가 자살하다니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야. 잊어버리고 싶다고 할까? 없었던 일로 하고 싶지 않겠어? 그렇겠죠. 사쿠라카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상담을 드린 겁니다. 아휴, 그 식당 여주인들이 이번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은 희박한 거지? 고다이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범행 시각에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식당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쳐도 주인 모녀 쪽을 따로 조사해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더구나 30년도 더 된 과거 일을. 서장은 명백히 소극적인 태도였다. 다른 현의 경찰 당국을 굳이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고다이라고 호명한 것은 형사과장이었다. 자네 촉으로는 어때? 그 주인 모녀는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을까? 고다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라키 다스로가 그 식당 이야기를 숨기려고 했던 점은 마음에 걸립니다. 담례의 선물을 준 사람을 잊어버렸다고 한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구라키가 숨기려고 했던 게 이 식당이 아니라 그 모녀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이제 됐어. 형사과장은 고다이를 제지하듯이 손을 내민 뒤 서장 쪽을 향했다. 아이치 현경에서는 물론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겠지만 당시 책임자가 아직까지 재직 중일 리도 없고 실제로는 그리 꺼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하의 말에 서장도 결단을 내린 모양이었다. 마지못한 기색으로 사쿠라카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자네 생각대로 한번 움직여봐. 그러면 상사와 상의해서 아이치 현경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쿠라카와는 스스이와 고다이에게 눈짓을 건넸다. 자네들 일은 끝났다는 모양이다. 이만 실례합니다. 라고 상사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고다이는 스스이와 함께 회의실에 나왔다. 아, 이거 일이 엄청 귀찮아질 것 같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스스이가 조금 전 읽어 올린 서류를 팔랑팔랑 흔들었다. 1984년이라니. 고다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러니 수사자료가 폐기될 만도 하지. 이제 어떻게든 당시 담당자를 찾아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윗선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고인이 되셨겠죠. 담당자가 당시 우리 나이대였다고 해도 지금은 70이 넘은 나이야. 살아있더라도 여기가 이상해졌을 수도 있어. 스스이가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고다이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그 사건을 명료하게 기억하는 인물이 있다고 해도 그런 걸 이제 새삼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을 터였다. 탐문을 위해 멀리까지 찾아가도 분명 환영은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된장 돈가스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고다이 씨는요? 옆좌석의 나카마치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실은 나도 처음이야. 지난번 출장 때 생각은 했는데 결국 못 먹었거든. 무슨 맛일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먹기도 전에 싫은 느낌이랄까? 진짜요? 겉모습과는 달리 예민하시네요. 그러니 결혼을 못하지 라고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셔. 근데 나카마치가 먹고 싶다면 나도 같이 갈게. 일 끝나고 괜찮은 식당이 있으면 가보자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나고야 명물이라잖아요. 나카마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차 내 안내방송이 이제 곧 나고야 역이라고 알려주었다. 고다이는 호주머니의 티켓을 확인했다. 또다시 아이치현 출장 지시가 내려온 것은 간부 회의에 불려가고 4일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이번 행선지는 나고야시 덴파쿠구다. 나고야역이라서 노조미호로 갈 수 있다. 게다가 나카마치의 동행도 허락해 주었다. 그는 오랜만에 출장이라면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1984년에 일어난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의 수사 자료는 역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데다 사건 발생 이후의 세월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어서 아이치 현경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은폐는커녕 상당히 협조적인 분위기로 당시의 수사 담당자까지 끈기 있게 찾아내준 것이다. 기록이 없어서 나이든 수사원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몹시 힘들었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고다이로서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이제부터 고다이 일행이 만나려고 하는 인물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다. 나이는 72살, 사건 당시에는 아직 40이 되기 전이었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뛴 형사였던 게 아닐까? 라고 기대할 만했다. 이번 시라이시 변호사 살해 사건 쪽은 유감스럽게도 수사가 진전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흉기로 쓰인 나이프는 대형 쇼핑몰에서 누구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이고 살해 현장에서 범인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유익하다고 할 만한 영상은 찾지 못했다. 구라키 다스로가 아스나로 식당에 드나든 것을 밝혀내준 탐문수사팀도 그 이후에는 딱히 성과랄 게 없었다. 현재로서는 시라이시 변호사가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중인 쪽에서 뭔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난생 처음 마주한 자에게 살해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시라이시 겐스케와 범인은 분명 어딘가에서 만났을 터였다. 그래서 최근의 동선을 샅샅이 추적하고 가게 등에 머문 경우에는 누군가 만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그곳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의 동일 동시각의 영상을 판독하는 것이다. 실내에 방범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부근의 방범 카메라로 도로등을 확인했다.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피해자가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걸로 반드시 범인이 판명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이 단순히 업무 관련자나 의뢰인들 뿐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다이가 나카마츠와 나고야역 개표구를 나선 참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나이는 30살 전후일까? 안경을 썼고 부침성 좋은 인물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 신분을 밝혔다. 그쪽은 아이치 현경 지역과 소속의 가타세 경장이었다. 길을 안내해 주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번거로운 일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쿄에서 사온 선물을 내밀며 고다이는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그건 걱정 마시고요. 서로 품앗이 아니겠습니까? 가타세가 웃으면서 말했다. 여기서 곧장 차로 갈 모양이었다. 역을 나서자 두 사람을 남겨놓고 가타세는 차를 가지러 갔다. 잠시 뒤 흰색 세단이 나타났다. 운전을 하는 건 가타세였다. 나카마츠가 조수석에 타려는 것을 제지하고 고다이가 앉았다. 그러는 게 가타세와 이야기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도쿄에서 귀찮은 일을 밀어붙인다고 불만이 많았겠지요. 30년도 더 된 옛날 사건을 다시 꺼냈으니까요. 차가 출발한 뒤에 고다이는 말했다.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던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을 조사해보는 귀한 경험이잖아요. 가타세의 말투는 온건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다. 가타세 씨도 이번 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전직 경찰이었어도 현재는 평범한 할아버지니까요. 당연히 지역과에서 나서서 찾아야죠. 가타세에 의하면 지금 만나러 가는 인물의 이름은 무라마스 시게노리.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사건 발생 당시에 관할서 형사 1과 소속이었다. 그때의 계급은 경사였고 수사 최전선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였다. 정신이 아주 또렷해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당시의 수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이구, 정말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라서 좀 아쉽죠. 현역 시절에 사용한 수첩이며 파일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속에 해당 사건에 관한 것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다이는 공감이 되었다. 그 역시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자신의 방에 보관해 두고 있다.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결과를 따내기 위해 얼마나 사방팔방 뛰어다녔는지 알고 있는 건 자신뿐이다. 30분쯤 달렸을 때 가타세가 차를 세웠다. 주택가였고 근처에 유치원이 있었다. 연립주택이 눈에 띄는 걸 보면 셀러리맨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인지도 모른다. 가타세가 안내해준 집은 동서양을 절충해서 지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역시 주차 공간을 널찍하게 잡아서 두 대는 너끈하게 세울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차 한 대가 있을 뿐이었다. 가타세가 인터폰으로 몇 마디 건네자 현관문이 열리고 백발의 남자가 나타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작은 몸집에 얼굴 생김새도 온우했다. 전직 형사라는 분위기는 없었다. 남자는 친절하게 고다이 일행을 맞아주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서양식 거실로 대리석 테이블을 끼고 고다이 일행은 무라마스와 마주 앉았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뒤 그의 아내가 차를 내주었다. 아주 조용한 여성으로 짧은 머리를 환한 색깔로 염색하고 있었다. 곱게 화장을 했지만 손님에 대비한 것인지도 모른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고다이가 머리를 숙이자 무라마스는 아니 라고 손을 가로저었다. 바쁠 일이 뭐가 있어야 말이죠. 얼마 전까지는 주차 감시원 일이라도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밀려났어요. 날마다 시간이 남아돌아 어쩔 줄을 모르겠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야 힘 닿는 대로 협력해야죠. 무라마스의 말투는 쾌활했다. 가타세가 말했던 대로 아직 두뇌는 명민한 것이리라.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 도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수사 중에 한 참고인이 아이치현 출신이고 예전에 여기서 일어난 살인사건 피의자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4년에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사건입니다. 고다이의 말에 무라마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더군요. 그 사람 도쿄에서 살고 있었던가요? 나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텐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네요. 실제로 저희가 수사하는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파악해두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라마스는 만족한 듯이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라면 내 입으로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내가 딱 적임자예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전선에서 관여했으니까. 아무튼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형사 중 하나예요. 신고자가 아직 그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사치 옆에 그대로 서 있었어. 그렇습니까? 고다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다면 분명 적임자다. 무라마스는 옆에 놓인 종이 가방에서 낡은 대학노트 한 권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안경을 썼다. 그날 일은 뚜렷이 기억나지요. 당시 내가 야기가와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는 참에 갑작스럽게 호출이 떨어져서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나고야 철도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에 있는 상가빌딩 2층이었지요. 그린 상점이라는 수상쩍은 간판이 달린 사무실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칼에 찔려서 죽어 있었어요. 바닥에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었는데 원래 사무실 비품으로 쓰던 것이라고 했으니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서로 티격태격 하던 끝에 충동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였지요. 그래서 즉각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해 볼수록 피해자 하이탄이라는 자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살해되는 게 당연할 만한 인간이었지. 어떤 짓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동서상사 사건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서상사. 경찰 학교에서 배웠던 게 기억납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죠. 무라마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선 고객에게 순금을 팔아치워요. 자산 가치가 있다. 반드시 가격이 폭등한다. 라고 해가면서 물론 순금을 판매하는 것 자체야 뭐 괜찮죠. 문제는 그 현물 순금을 고객에게 건네주지 않는 거예요. 현물 대신에 증권이라는 종이 쪽을 건네주죠. 그러고는 현물은 회사에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사는 순금을 구입하지도 않고 고객에게서 받은 돈만 자기들 지갑에 착착 쌓아두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갔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법에 노인들을 비롯해 젊은 사람들까지 다 깜빡 속아 넘어갔죠. 물론 언제까지고 속일 수야 없죠. 불만 신고를 하는 사람이 줄을 이어서 회사의 계략이 들통이 났어요. 회사는 망하고 남은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미미한 금액이었어요. 거기까지 단숨에 말하고 무라마스는 차를 마셨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고다이가 물었다.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어요. 동서상사라는 회사는 망했지만 간부나 사원들이 그 시절에 얻은 노하우를 이용해 새로운 사기 사업을 벌인 거예요. 골프 회원권을 이용하고 팔라듐을 선물 거래하고 싸구려 보석을 고가에 팔아치우고 아무튼 온갖 수법을 동원해 고객을 속여 돈을 뜯어내요. 그러고는 끝장에는 야반도주하거나 회사를 계획 도산시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희생되는 건 노인네들이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주로 노렸죠. 일일이 전화해서 혼자 산다는 걸 알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속여 먹여요. 은행 예금이 너무 많으면 연금이 감액되니까 투자로 돌리는 게 좋다느니 그런 사기를 치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빌부터 콩고물을 얻어먹는 하이에나 짓을 했던 게 바로 피해자인 하이타니 쇼조였어요. 드디어 사건과 연결되는구나 하고 고다이는 저절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방금도 말했듯이 악덕 상법을 쓰는 자들은 항상 사냥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이타니는 그런 자들에게 접근해 그럴싸한 대상을 소개해 준 거예요. 전에 생명보험회사에 다닌 적이 있어서 퇴직할 때 마음대로 들고 나온 고객 명부가 정보원이었죠. 연령이며 수입이며 저축액,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구성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악덕 상법을 기획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실로 안성맞춤인 사람이죠. 하이타니는 그런 악덕 회사의 영업사원을 데리고 사냥감이 된 노인들 집에 찾아다녔어요. 이미 가입한 생명보험의 애프터 서비스인 척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소개해 준 것이죠. 노인들로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사람이니까 딱 믿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하이타니가 아주 달방가였던 모양이에요. 시시때때로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니까 적적한 노인들이 한 가족처럼 마음을 터놓게 된 것이죠. 무라마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살해되는 게 당연할 만한 인간이었구나 하고 고다이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살해 동기가 짐작이 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방침도 하이타니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조사해보는 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사를 해보니 뜻밖에도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는 자기가 속은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개 중에는 여전히 하이타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그런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하냐면서 우는 할머니까지 있었다니까. 고다이 옆에 있던 나카마츠가 참 대단해 라고 중얼거렸다. 하이타니의 사기 테크닉에 대한 느낌을 내뱉은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수사선상에 떠오른 사람이 후쿠마 준지라는 인물이었어요. 도요가와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하이타니의 소개로 팔라듐 선물 거래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44살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젊은 편이었지만 어설피 전기전자 쪽 지식이 있었던 게 탈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잠깐 공부를 해보고는 정말로 팔라듐이 유망한 금속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물 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 아마추어였죠. 가격이 가장 높을 때 사들이게 하고 가격이 최하로 떨어졌을 때 회사 쪽 마음대로 파는 것을 거듭하다가 순식간에 재산이 바닥나버렸어요. 그동안의 사기업자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후쿠마가 사들일 때는 팔고 팔았을 때는 사둔 거예요. 후쿠마와는 반대로 가장 싼 가격에 사들이고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 뭐 땅 짚고 헤엄치기죠. 후쿠마의 돈이 고스란히 업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정말 악질이었네요. 고다이는 얼굴을 찌푸렸다. 근데 왜 그런 거래를 계속했을까요? 업자가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돈을 벌진 못해도 자신이 투자한 돈은 돌아올 거라고 후쿠마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업자가 행방을 감춰버린 겁니다. 그제야 후쿠마는 속은 것을 깨닫고 하이타니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분명 당신도 한패일 테니까 손에 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물론 하이타니가 수긍할 리가 없지요. 나는 소개만 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겠죠. 하이타니가 사무실 전화당번으로 자기 조카를 앉혀두었었는데 그 조카 이야기에 의하면 후쿠마가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왔었다더라고요. 무라마스는 안경을 올리면서 노트에 시선을 떨구었다. 사건 당일에도 후쿠마의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신고가 들어오기 30분 전쯤 빌딩 계단에서 메밀국수집 매달원과 마주쳤죠. 당연히 임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쿠마는 범행을 인정했습니까? 무라마스는 입끝을 시옷자로 구부리며 고개를 저었다. 사무실에 찾아가 하이타니를 만난 건 인정했어요. 근데 칼로 찌른 건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때렸던 것뿐이라고. 하고 고다이는 되물었다. 때렸다고요? 응, 때렸다고 하더라고. 그건 인정한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상해죄로 체포하게 되었죠. 실제로 사체의 안면 부위에 뇌출혈이 있어서 범인에게 얻어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라고 고다이는 납득했다. 그런 거라면 별건 체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후쿠마의 신병은 구속 상태였겠군요. 그렇죠.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한 뒤 취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라마스 씨가 취조를 담당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후쿠마를 취조한 사람은 현경본부에서 나온 경위와 경사였어요. 이름은 그러니까 무라마스는 노트를 확인하고 야마시타 경위와 요시오카 경사라고 알려주었다. 엄격한 취조로 유명한 콤비였지요. 때리기는 했지만 칼로 찌르지는 않았다 라는 괴이적인 말을 하는 놈은 위협을 해서라도 실토하게 하는 게 제일이다 라는 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마시타 팀이 취조를 담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콤비라면 곧바로 일을 처리해 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요. 난폭한 경찰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 시절의 수사라는 게 되게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취조 얘기가 나오자마자 무라마스의 말투가 모호해졌다. 무라마스 씨는 취조에 입회한 적도 없었던가요? 없었어요. 단지 기록 담당자에게서 아내 상황을 들은 적은 있지요. 취조를 하는 건 주로 요시오카 씨였는데 아주 험악하게 추궁하는 통에 후쿠마가 완전히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야마시타 씨는 옆에서 그런 요시오카 씨를 짐짓 나무라면서 후쿠마에게 살짝 다정한 말을 건네고 얼른 실토하지 않으면
훨씬 더 험한 꼴을 당할 거라는 식으로 슬슬 달랬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몰아붙이면 그리 길게는 못 버틴다. 이제 곧 자백할 것이다 라고 기록 담당자가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무라마스는 굵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목을 맸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랬죠. 자기 옷을 쭉쭉 찢어서는 길게 꼬아서 창문에 철 격자에 걸고 목을 맸어요. 무라마스는 찻잔을 손에 들었지만 이미 빈잔이었는지 안을 들여다보고는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그 정도예요. 유치장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수사라는 면에서는 딱히 큰 실수는 없었다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고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라마스의 판단도 맞는다고 생각되었다. 피의자 사망인 채로 검찰에 송치되어 불기소로 처리되었다는 결말도 이해가 되었다. 무라마스는 저만치 앉아있던 아내를 불러 다시 차를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고다이 쪽을 향했다. 그 사건에 대해 그 밖에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고다이는 등을 반듯하게 폈다. 사건 관계자 중에 구라키라는 인물은 없었습니까? 구라키 다스루라는 사람인데요. 구라키라고 입 밖에 내보더니 무라마스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 벌써 30년도 더 된 옛날 일인데다 그때도 아주 여러 사람을 만났으니까 관련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했다가는 머리에 펑크가 나지. 어쨌든 그 사건의 중요 인물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던 것 같군요. 무라마스는 종이 가방 안에서 파일 한 권을 꺼냈다. 그러자 뭔가 함께 딸려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색의 작은 가죽 수첩이었다. 무라마스는 그것을 주워 다시 종이 가방에 넣고 파일을 고다이에게 내밀었다. 하이타니가 악덕상법 패거리들에게 소개한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엉터리 같은 도자기를 산 사람, 다단계 판매에 걸려든 사람도 있었어. 완전히 사기상법의 백화점이에요. 고다이는 파일을 받아 나카마치에게 건넸다. 구라키 다스로의 이름이 있는지 찾아봐줘. 알겠습니다. 나카마치가 파일을 펼치는 것을 지켜본 뒤에 고다이는 종이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에 그 수첩은 현장에서 쓰셨던 건가요? 이거? 무라마스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렇죠. 현장에 갖고 다녔어요. 잠깐 제가 봐도 될까요? 물론 봐도 되지요. 내가 당시에 이 수첩을 여러 권 사놓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새 걸 들고 뛰어가곤 했거든요. 아, 그건 정말 합리적인데요. 고다이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5월 15일 7시 55분 현장 도착. 야하기가와 빌딩 2층 그린 상점. 피해자 하이타니 쇼조라고 적혀 있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지만 겨우겨우 알아볼만 했다. 저녁 식사 중에 뛰쳐나간 긴박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카노 마사히코, 여동생의 아들, 전화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뒷부분은 한층 더 글씨가 험해서 알아볼 수 없었다. 여기 이건 뭐라고 쓰신 건가요? 응? 아이고, 글씨가 개발세발이라서 미안함세. 어디 좀 볼까? 고다이는 무라마스에게 다시 수첩을 건넸다. 그때 나카마츠가 옆에서 파일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 목록에는 구라키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 하긴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무라마스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로 노인이다. 당시 30살 남짓이었던 구라키가 사기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이건 하이타니의 조카에게서 들은 진술이라네. 이윽고 무라마스가 말했다. 아까 내가 말했었죠. 하이타니가 여동생의 아들을 사무실 전화당번으로 쓰고 있었다고. 사카노 마사히코라고 이름을 적어둔 게 바로 그 조카예요. 우리가 사건 현장에 달려갔더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략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줬어요. 어디 보자.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뒤에 건물 밖에 나가 있었다. 라고 적혀 있네. 어? 고다이는 무라마스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아까 처음에 신고자가 아직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체 옆에 서 있었다. 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랬죠. 내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이상하네. 무라마스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이윽고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큰 소리를 냈다. 생각나네.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착각을 했군요. 2명이 있었어요. 2명이요? 응, 사체 발견자가 2명이었어.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한 조카였고 또 한 명은 사무실 안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어디 보자. 그 조카 이야기로는 운전기사였다고 적혀 있네. 운전기사라면 택시 운전기사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써놨네. 무라마스가 수첩을 얼굴에서 멀리 떼면서 말했다. 노 안경을 쓰고서도 잘 안 보이는 모양이다. 접촉 사고 낸 사람, 사주로 출퇴근 운전이라고 적혀 있어. 맞다. 그런 일이 있었네. 무슨 일이었습니까?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별일은 아니었어요. 그 즈음에 교통사고로 하이타니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사고를 낸 사람이 하이타니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이타니의 조카가 그 사람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사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서 아마 초기 단계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라마스는 수첩을 몇 장 넘겼지만 갑자기 그 손이 딱 멈추고 하는 소리를 흘렸다. 왜 그러십니까? 무라마스는 안경 안쪽의 눈이 동그래진 채 수첩을 펼쳐든 손을 고다이 쪽으로 내밀고 또 다른 손으로 수첩 속의 한 곳을 가리켰다. 고다이는 슬쩍 엉덩이를 들고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몇 개의 단어와 짧은 글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모두 알아보기 힘든 글씨였지만 무라마스가 가리킨 글자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구라키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라마스의 집을 나와 다시 가타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고야 역으로 갔다. 이번에는 나카마츠를 조수석에 앉히고 고다이는 뒷좌석에서 도쿄 특별수사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나도 지금 연락하려던 참이야. 사쿠라카와가 말했다. 근데 우선 그쪽 얘기부터 듣자. 목소리가 활기찬 것 같은데 뭔가 좀 건져냈어? 놀랄만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다이는 무라마스의 집에서 얻은 정보를 전했다. 그거 진짜 놀랍네. 그 사건에 구라키가 관계가 있었다니. 무라마스 씨의 수첩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보관해둔 자료를 뒤져봤더니 지문 채취 동의서 복사본도 나왔습니다. 구라키 다스로라는 자필 서명이 있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 식당과의 연결고리가 잡혔군. 와, 퍼즐이 착착 맞춰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네. 줄줄이 카드가 열리고 있어. 그쪽에서도 뭔가 나왔습니까? 나왔다고 할 정도가 아니야. 방범 카메라 조사팀에서 엄청난 걸 찾아냈어. 10월 6일 시라이시 변호사가 도쿄역 옆에 찻집에 갔었더라고. 근데 그 가게 입구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에 시라이시 변호사보다 2분 늦게 들어간 인물이 찍혔어. 그게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지? 구라키 씨였군요. 그렇지. 지금 즉시 구라키를 찾아가서 단단히 추궁하도록 해. 지원군으로 스스이 일행도 보내기로 했어. 거기 경찰 쪽에는 우리가 미리 연락할 테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라키를 거기로 이미 동행해도 좋아. 구라키의 자택에 가기 전에 소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건 안 해도 돼. 도쿄에서 또다시 형사가 찾아간다고 하면 분명 큰일이 터졌다고 생각하겠지. 실제로 구라키가 이 사건에 관여했을 경우 자칫 도주할 우려가 있어. 현재 자네 위치에서 구라키의 자택까지는 바로 코앞이지 않나. 혹시 허탕을 치더라도 괜찮지?
네, 그렇죠. 예고할 거 없이 즉각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카마츠에게도 본부 측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드디어 발동이 걸리는군요. 나카마츠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원군까지 보내주는 건 구라키가 도망치지 못하게 집 주변을 감시하려는 거야. 계장님이 구라키를 진범으로 판단한 모양이야. 아이고, 잘 됐네요. 라고 운전석에서 가타세가 말했다. 어쩐지 저까지 두근두근합니다. 힘내서 잘해주십시오. 네. 라고 고다이도 힘차게 대답했다. 나고야역에 도착하자 감사 인사를 건네고 가타세와 헤어진 뒤 신칸센 고다마호의 상행선에 탔다. 그나저나 희한하네. 30여 년 전 사건이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자유석에 앉아 고다이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아니,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분명 구라키는 옛날 그 사건의 관계자였지만 당시 수사팀에게는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였잖아요. 영화로 말하자면 엑스트라예요. 겨우 그 정도 관련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 사건에 얽매인다는 건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나도 모르지. 아예 감도 못 잡겠어. 고다이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미카와 안조역에 도착하자 곧장 택시 승차장으로 향했다. 두 번째라서 익숙해졌다. 택시 운전기사에게 사삼회 쪽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구라키의 집 앞에서 택시를 내렸다. 한 차례 심호흡을 하고 대문으로 다가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집에 없는 건가? 고다이는 나카마츠와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때였다. 또 볼 일이 있습니까? 라고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건넸다. 돌아보니 구라키가 서 있었다. 손에 종이 가방을 들었다. 아, 네.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고다이는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네, 들어오시죠. 대접할 건 별로 없지만. 구라키가 후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다가왔다. 집 안에 들어가자 지난번에 그 거실로 안내해 주었다. 구라키는 잠시만 기다려요 라면서 종이 가방에서 생화를 꺼내 불단에 올리고 합장을 했다. 그 등이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고다이와 나카마츠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불단에 정기적으로 꽃을 올리십니까? 고다이가 물었다. 아니요, 마음 내킬 때만 하죠. 오늘은 어쩐지 그러고 싶어서요. 구라키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지난번보다 기운이 없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확인할 일이란 건 뭐죠? 지난번에 상경하셨던 거 말인데요. 10월 5일에 도쿄에 갔고 그 다음날 돌아왔다고 하셨죠? 어떤 일로 가셨던 건가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아들 녀석을 좀 보고 싶어서 다녀왔다고. 아드님만 보러 가셨던 겁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10월 6일 저녁 도쿄역 옆에 찻집에 가셨죠? 구라키의 뺨이 팽팽해지는 게 보였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의아한 모양이시군요. 그럴만도 합니다. 고다이는 상대의 표정을 관찰하며 말을 이어갔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쿄라는 곳은 이제 사방이 방범 카메라예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자기 방어의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밖에 거리 곳곳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나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안성맞춤의 도구였죠. 그런데 요즘은 경찰에게 든든한 한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범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도쿄 전역의 공중전화 부근 방범 카메라 영상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공중전화 부근에는 거의 100% 방범 카메라가 있어서 이용자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시사회의 그물망에 구라키 씨도 걸려들었다는 뜻이죠. 내친 김에 좀 더 말씀드리자면 구라키 씨가 그 찻집에서 만난 사람의 모습도 똑똑히 영상에 남았습니다. 굳이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바로 시라이시 변호사였습니다. 구라키는 말이 없었다.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방심 상태는 아니라는 건 그 눈빛을 보면 명백했다. 뭔가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고다이는 생각했다. 지난번에 구라키 씨는 시라이시 변호사와는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만난 적은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전화를 한 이유도 무료 상담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며칠 뒤에 도쿄에 올라가 시라이시 변호사를 만나셨지 않습니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구라키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다이는 구라키와 시선이 마주치는 위치로 허리를 틀었다. 실은 제가 아사바 요코 씨와 오리에 씨를 만나봤습니다. 구라키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움직임을 보였다. 요코 씨가 도미오카 하츠만구의 부적을 구라키 씨에게 답례로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런 사실을 구라키는 잊어버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건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구라키가 눈을 질끈 감았다. 이래서는 역시나 고다이도 시선을 맞출 수가 없다. 왜 아스나로 식당에 드나들었습니까? 그걸 아드님에게까지 숨겼던 이유는 뭐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라키 씨는 그 모녀에게도 비밀로 하셨더군요. 자신이 30여 년 전 히가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인사건의 사체 첫 발견자라는 것을 숨기셨어요. 그건 어째서입니까? 구라키가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불단 앞으로 이동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합장을 했다. 구라키 씨. 이제 그만 됐습니다. 네? 구라키가 이쪽을 향했다. 고다이는 흠칫 놀랐다. 방금 전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온화한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전부 내가 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범인은 나예요. 전부라니. 그러면 혹시... 네, 라고 구라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시라이시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타니 쇼조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도 나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당시에 아이치현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내 집이 없어서 국철 오카자키역 근처 월세 연립주택에서 회사까지 자동차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아직 국철이라고 했어요. JR이 아니라. 하루는 출근길에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나서 상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상대라는 게 하이타니 쇼조였어요. 부상이 이래야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이타니는 교활하고 음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이 납작 엎드려 사죄하는 것을 오히려 빌미로 삼아 이러니 저러니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내가 치료비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렀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출퇴근 때마다 내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던 게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자전거 수리비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액수였으니까요. 아예 새 것을 사는 게 더 나을 만큼 큰 돈이어서 순간적으로 발끈했습니다. 이런 돈은 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이타니는 그렇다면 사고가 난 걸 회사에 까발리겠다고 하더군요. 실은 사고가 났다는 건 회사에는 비밀로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사원의 교통사고에 아주 민감해서 한 번이라도 사고를 내면 퇴직할 때까지 인사평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인간에게 언제까지고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무실 싱크대에 있던 시카를 손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위협만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이타니는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찌를 테면 찔러보라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는 내 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하이타니가 쓰러져 있더군요. 내 손에는 피투성이의 칼이 쥐어져 있었고 하이타니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큰일을 저질렀다고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한시바삐 자리를 떠야겠다 싶어서 칼에 지문 등을 닦아내고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내 차에 탄 직후의 일입니다. 하이타니의 사무실에서 전화 당번을 하던 젊은이가 돌아오는 게 보이더군요. 나는 방금 그곳에 도착한 척하면서 차에서 내려 전화 당번 젊은이와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젊은이와 함께 사체의 첫 발견자가 되었던 겁니다. 물론 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이 선상에 오를 정도의 근거를 경찰은 잡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구속되는 일도 여러 번 불려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후쿠마 준지라는 사람인데 하이타니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이걸로 일이 끝나주기를 빌었습니다. 후쿠마 씨 본인은 부정하고 있을 게 틀림없지만 경찰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내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아시는 대로 후쿠마 씨가 자살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이후에 수사를 중단해버린 것이죠. 그날부터 나는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빼앗고 말았다는 자책이 항상 머리 한 귀퉁이에, 아니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죄송한 마음이야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경찰에 출두할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교도소가 무서웠던 것도 있었지만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 이름을 밝히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범죄자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깨달은 건 그로부터 몇 년 뒤였습니다. 거품 경기가 한창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며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올리고 있던 때였어요. 그 무렵에 회사 일로 도요가와시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동료와 투자 이야기를 하는 참에 식당 주인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전에 그 동네에 있었던 전자대리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전자대리점 주인이 몇 년 전에 투자 사기에 걸려 전 재산을 잃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중개했던 자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칼을 들고 살해해버렸다. 라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체포된 뒤에 유치장에서 자살했다는 게 아닙니까? 나는 식당 주인에게 어떤 전자대리점인지 물어봤습니다. 후쿠마 전자대리점이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바로 그 후쿠마 씨가 틀림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식당 주인에 의하면 후쿠마 씨의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아무도 몰래 동네를 떠났다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아내가 전자대리점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역시 주위의 비난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식당 주인은 말했습니다.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여기저기서 몹시 못살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눈앞이 핑 돌더군요. 나는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 대신 다른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선했던 것이죠. 이제 새삼 진실을 털어놓은들 무슨 소용인가 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 1999년 5월에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 따위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다시금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곱씹었을 뿐이지요. 마침 그 무렵에 아내가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두 해 만에 아내가 숨을 거두었을 때 나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께서는 나를 벌하는 대신 우리 아내의 목숨을 앗아건 것이죠. 그때 탐정을 고용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후쿠마 씨의 가족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탐정 사무실은 전화번호부에서 찾았어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잊어버렸지만 아주 성실하게 조사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의뢰하고 일주일여 만에 정확한 보고서를 보내줬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 보고서를 보니 후쿠마 씨의 아내와 딸은 이름을 바꿔서 결혼 전 성씨 아사바를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쿄의 몬젠 나카초라는 곳에서 작은 식당을 개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도 식당 일을 거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몰래 찍어온 사진에는 모녀간의 자택을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자매처럼 얼굴이며 분위기가 닮았더군요. 한결마음이 놓였습니다. 모녀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참이었으니까요. 물론 아사바 씨 모녀가 지금의 생활을 손에 넣기까지 상상도 못할 고생을 했을 게 틀림없습니다만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 이제 새삼 내가 가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를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찾아왔다고 불쾌하게 여길 뿐이다. 자기 만족이라고 매도를 당할 뿐이다. 이래저래 망설이던 끝에 그때도 결국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이 지나 나도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계기로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후쿠마 씨, 아니 아사바 씨 모녀의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의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그대로 그곳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상경해서 도쿄 구경이라는 명목으로 나 혼자 몬젠 나카초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식당이 망한 건 아닌지 내심 그 걱정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스나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해도 결코 동요하지 말자, 섣불리 이상한 말을 흘리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여자 2명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만큼 나이는 먹었지만 보고서에 사진에 찍혀있던 아사바 모녀가 틀림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혼자 꾹꾹 억눌렀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드디어 만났다는 반가움 같기도 하고 오로지 죄송하기만 한 마음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두 사람이 무사히 살아온 것을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요코 씨도 오리에 씨도 내 정체를 눈치챌 리도 없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요리가 하나같이 맛있어서 10여 년을 한자리에서 버텨낸 것도 당연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날도 연달아 손님이 들어와서 모녀간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배웅을 해준 오리에 씨에게서 또 오라는 말을 듣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오겠노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뻔뻔스럽게도 나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 2달여 만에 나는 정말로 아스나루를 다시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주더군요.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흐뭇하고 기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몇 번 발걸음을 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겨우 2-3달에 한 번 정도인데 단골입네 하는 것도 참 낯두꺼운 얘기지만 먼 길에 일부러 찾아와 주었다고
아사바시 모녀가 특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했더라면 하고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아사바시 모녀는 나름대로 행복을 손에 넣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하기보다 그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녀와 점점 친해질수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속죄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라이시 겐스케 씨를 만난 게 마침 그 무렵입니다. 올해 3월 말이었을 겁니다. 그날 도쿄돔에 갔었습니다. 아들이 자이언츠와 주니치 야구 경기 티켓을 구해주었거든요. 내야 스탠드에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맥주 판매원에게 1,000엔짜리 지폐를 건네려다가 놓친 거예요. 운수 사납게도 내가 먼저 사들고 있던 맥주 종이컵 속으로 그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연신 사과하면서 내 몫에 맥주를 새로 사주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쪽도 혼자였으니까요. 경기를 지켜보면서 야구 토론을 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도 주니치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치현 출신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쿄에서 나고 자랐노라고 고개를 가로짓더군요. 원래부터 안티 자이언츠였고 자이언츠의 빅토리 10을 저지해준 게 주니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난 건 9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10시 신칸센을 타지 않으면 집에 내려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차 했습니다. 경기 중간에 딱 한 번 화장실에 갔었던 게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때 떨어뜨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도 함께 따라와 주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종합 안내소에 가봤는데 분실물로 들어온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신칸센 열차 시각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티켓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으려니 마침 그날 아침에 아들은 출장을 떠나서 도쿄에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선뜻 자기 지갑에서 2만 엔을 꺼내 건네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 야구 얘기만 실컷 하고 아직 자기 소개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명함을 같이 건네면서 나중에 우편으로 갚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명함을 보고서야 처음으로 그 사람이 변호사 시라이시 씨라는 걸 알았어요. 사양할 여유도 없어서 나는 돈을 받아들고는 감사 인사도 대충대충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세상에 참 친절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도쿄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안조에 무사히 돌아와서 그 다음날에 감사 편지를 덧붙여 돈을 우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나흘 뒤에 시라이시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돈은 잘 받았다. 법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시라이시 씨에 대한 건 잊고 지냈습니다. 다시 생각이 난 것은 가을에 접어든 다음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경로의 날이라고 유산 상속과 유언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아사바시 모녀에게 사죄할 방법으로는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요. 즉, 내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을 그 모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지 나는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생각난 것이 바로 시라이시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에게 상의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전화를 한 것은 10월 2일입니다. 상담할 일이 있어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더니 즉석에서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경찰 쪽에서 조사한 대로
10월 6일에 시라이시 씨를 만났어요. 도쿄역 근처 찻집을 정해준 것은 시라이시 씨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의 감사 인사 등을 주고받은 뒤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결연이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한가? 시라이시 씨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면 가능하다. 단, 전 재산을 양도하느냐 마느냐는 법정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법정 상속인은 아들인 가즈마입니다. 전 재산 양도에 유언장을 남겨도 아들에게는 최대 2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전 재산 혹은 그에 가까운 금액을 아사바시 모녀에게 남기는 것은 가능한 셈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준 뒤에 시라이시 씨는 유산을 받게 될 사람은 당신의 그런 생각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쪽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더니 그렇다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유언장에 명기해두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한 것이면 아들도 유류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지요. 단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시라이시 씨는 아주 친절했습니다. 어째서 생판 타인에게 유산을 양도하려고 하는지 분명 궁금할 터인데도 전혀 캐묻지 않더군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내 쪽에서 모든 사실을 그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는 게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도움을 받기도 편리하다는 계산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때의 내 심정을 이해해줄 사람을 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돔에서의 일도 있어서 시라이시 씨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실은 고백할 게 있노라고 전제를 하고 나는 지난 일들을 시라이시 씨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역시나 시라이시 씨도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표정이 굳어져 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간의 사정은 잘 알겠고 유산을 증여해 주려는 마음도 이해가 된다고 시라이시 씨는 말했습니다. 기꺼이 도움이 되어드리겠다 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게 시라이시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할 줄은 예상도 못했던 터라서 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라이시 씨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유산을 증여한다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라이시 씨는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올바른 사죄가 될 수 없다. 당신은 회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욱더 흥분했는지 말투가 점점 더 강경해졌어요. 나는 시라이시 씨에게 상담한 것도 과거를 털어놓은 것도 모두 후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안조자택에 돌아온 뒤에도 나는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라이시 씨가 혹시 뭔가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아스나로 식당에 대한 것도 그에게 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시라이시 씨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반드시 아사바시 모녀에게 직접 사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누누이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힘이 되어주겠다. 정 힘들다면 동석해도 좋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명감과 정의감이 넘치는 열의가 담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의가 나한테는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두면 이 사람은 아사바 모녀에게 모든 걸 줄줄 이야기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 두려움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내가 답장을 하지 않자 며칠 뒤에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편지와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나를 나무라는 말이 한층 더 가혹해졌습니다. 현재 긴 논의 끝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신의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지만 죄를 속이려는 일은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 죄를 세상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길을 선택하겠다. 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최후 통첩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계속 입을 다물면 시라이시 씨는 아사바 씨 모녀에게 진상을 이야기할 작정인 것입니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제 나한테는 삶의 보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죽은 뒤에 라는 생각이 시라이시 씨의 말처럼 회피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유일한 보물을 잃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0월 31일 중대한 결심을 하고 도쿄행 신칸센을 탔습니다. 차 안에서 이제부터 내가 하게 될 일을 수없이 되짚어보고 어디인가 허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이미 시라이시 씨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칼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도쿄역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경입니다. 우선 시라이시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도쿄에 올라왔는데 지금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몇 가지 업무가 남았지만 6시 반 이후에는 괜찮다라고 해서 6시 40분경에 몬젠 나카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라이시 씨도 자동차로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때마다 도미오카 하치만구 옆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모양이어서 그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시간 전까지 몬젠 나카초 부근을 둘러봤습니다. 인적 없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가 오후 6시쯤이었기 때문에 거리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더군요. 나는 스미다가와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속도로 고가 아래로 들어갈수록 부쩍 사람들의 모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미다가와 강변의 공사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인부들이 차를 세워둘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게다가 마침 맞게 근처에 자리한 기요스바시 다리 옆 계단 아래로 내려가니 스미다가와 테라스라는 산책로가 공사로 통행 금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이겠지요. 인적이 전혀 없었어요. 이곳으로 하자고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6시 40분을 지났을 때 다시 시라이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벌써 도미오카 하츠만구 옆 유료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으니 기요스바시 다리 옆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시라이시 씨가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는 나를 알아보았는지 바로 옆에 주차해놓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해서 둘이 스미다가와 테라스를 향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라이시 씨는 내 뒤를 따라왔지만 역시나 의아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데서 뭘 하려는 거냐? 아사바시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라고 나무라듯이 캐물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말투가 내 결단을 재촉했습니다. 급히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품속에 숨겨둔 칼로 시라이시 씨의 배를 찔렀습니다. 시라이시 씨는 잠시 저항했지만 금세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차까지 옮기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몬젠 나카츠와는 관계없는 곳에서 발견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체를 차 뒷좌석에 싣고 운전석에 올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곳이라서 어디에 차를 세워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0분쯤 달린 참에 노상 주차를 해놓고 휴대전화만 빼앗아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미나토구 해안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 잘됐다. 이제 다시 아사바 모녀와 여태까지처럼 만날 수 있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진한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달라붙었습니다.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야 말았다. 게다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되돌아보면 뉘우칠 뿐입니다. 33년 전 그대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이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시라이시 씨, 그리고 아사바시 모녀에게 참으로 죄송한 심정입니다. 아니, 하이타니 씨나 후쿠마 씨에게도 저 세상에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저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을 마주치는 순간에 거품이 테이블에 흘렀다. 아랑곳하지 않고 꿀꺽꿀꺽 맥주를 마셨다. 각별한 맛이었다. 아, 역시 사건이 해결된 뒤에 마시는 술은 최고네요. 나카마치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엄청 고생했으니까. 고다이 씨, 큰 공을 세운 거 아니에요? 평가 점수 엄청 높아지시겠는데요? 무슨 소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게다가 나 혼자 세운 공이 아니잖아. 다른 팀에서도 이번에 아주 잘해줬어. 고다이는 손으로 턱을 괸 채 카운터석 안쪽을 바라보았다. 흰색 에이프런을 걸친 남자가 채소며 어패류, 닭고기 등을 굽고 있었다. 전에 나카마치와 왔던 숯불 구이집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때는 안쪽 테이블석에 자리를 잡았지만 오늘 밤은 나란히 카운터 쪽에 앉았다. 구라키 다스로가 전면 자백을 하고 이틀이 지났다. 이제는 그의 진술에 대한 보강 수사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는 자백 내용과의 모순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라키의 고백에는 고다이도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히가시오 카자키어가 금융업자 살해 사건의 진상은 그야말로 뜻밖의 것이었다. 자살한 후쿠마 준지는 죄가 없었고 아사바 모녀는 받지 않아도 될 차별과 주변의 비난을 받아가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하지만 구라키의 심리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무라마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이탄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고다이도 심한 혐오감이 들었다. 아마도 구라키는 지독히 굴욕적인 일을 당했을 터였다. 욱해서 칼로 찔러버렸다. 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의 행동인데 원래 선량하던 인간이라도 선뜻 자수하지 못한 채 이래저래 망설이는 건 일반적인 심리일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구라키도 자수하기로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체포되는 사태가 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인간이란 약한 동물이다. 속이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라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뒤에도 구라키가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고 아사바 모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강한 속죄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성실함의 반증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라이시 겐스케와의 사이에 일어난 이번 사건은 참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일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을 만큼 안타까웠다. 구라키의 행동은 본인이 인정한 대로 자기 위주인데다 경솔하기 짝이 없었지만 시라이시 겐스케의 대응에도 적잖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 두 사람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나카마치가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아사바씨 모녀 말이에요. 사건의 진상에 대해 아직 알려주지 않았죠. 윗선에서 아직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곧 말해야겠지. 고다이의 가슴 속에 큰 뭉텅이가 생겨났다. 그 힘든 일을 분명 자신이 떠맡게 될 거라고 미리 각오하고 있었다. 친하게 드나들던 단골 손님이 실은 내 남편, 내 아버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대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이건 뭐 상상도 안 되는데요. 나카마치의 물음에 고다이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말없이 잠만 기울였다. 하긴 뭐 잘 됐어요. 나카마치가 말투를 환하게 바꿨다.
한때는 단서 하나 못 잡고 수사가 암초에 걸릴 뻔했잖아요. 실은 우리 계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건 미궁에 빠지겠다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궁에 빠지기는커녕 까마득한 옛날 사건의 진범까지 드러났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그 사건도 미궁에 빠져 있었던 거니까요. 구운 은행을 입에 넣으려던 고다이는 문득 손을 멈췄다. 미궁에 빠진다. 구라키의 자백은 수많은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수수께끼가 남아있었다. 어째서 구라키는 33년 전에 체포되지 않았는가? 어째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원래는 사체 첫 발견자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구라키 본인도 그저 잘 모르겠다 라는 대답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정말 미궁에 빠지려는 사건을 해결한 것인가? 어쩌면 새로운 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만 밀려드는 의심을 고다이는 애써 떨쳐내고 있었다. 6층에서 내려다보는 대도시의 풍경은 고향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곳은 크고 작은 다양한 빌딩이 줄줄이 늘어섰고 그 사이를 누비듯이 도로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가즈마가 나고 자랐던 교양에는 면적은 넓지만 키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각 건물 간의 간격도 시원시원하게 벌어져 있었다. 최근에는 고향에 내려간 적도 거의 없지만 아마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을 것이다. 그쪽은 그쪽대로 이미 완결된 변화할 필요가 없는 장소인 것이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거듭했다. 경치를 내려다보며 상상하는 만큼 공기가 탁하진 않았다. 지금 이 계절에 어울리는 서늘한 공기가 폐와 머리를 식혀주었다. 유리문을 닫고 레이스 커튼을 내린 뒤에 몸을 돌렸다. 금태 안경을 쓴 각진 얼굴의 중년 남자는 몇 분 전과 똑같은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즈마는 남자의 맞은편에 가서 앉았다.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까?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라고 가즈마는 고개를 갸우뚱 기울였다. 머릿속이 하얘진 건 그대로네요. 남자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만도 하지요. 가즈마는 옆에 놓인 명함으로 시선을 옮겼다. 변호사 호리베 다카히로라고 찍혀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인물에게서 받은 명함이다. 낮 12시 조금 전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가즈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상대가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준 얘기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살인 용의자였다. 그 즉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2주일 전쯤에 경시청 수사 1과 형사라는 사람이 가즈마를 찾아왔던 것이다. 구라키 다스로가 도쿄에 상경했던 날짜. 그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살인사건의 수사라는데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았다.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무 관계 없어.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억양 없는 그 말투를 들었을 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형사는 살인 피해자의 전화에 구라키 다스로의 착신 기록이 남아있어서 일괄 조사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었다. 단순한 기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호리베라고 이름을 밝힌 변호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 되도록 보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없겠느냐 라고 말했다. 물론 가즈마도 한시 앞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었다. 일단 자택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오후 일정을 모조리 취소하고
가족이 트러블에 휘말렸다는 이유를 대고 회사를 조퇴했다. 가즈마의 가족은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사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일단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구엔지의 자택 맨션으로 돌아오는 중에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구라키 다스로라는 이름을 입력하자 금세 기사가 떴다. 그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체포된 것은 3일 전인 모양이었다. 시라이 씨라는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였고 동기 등은 수사기관에 의해 앞으로 밝혀질 전망이라고 나와 있었다. 세상이 한순간 암전하는 듯한 충격에 하마터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악몽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시라이 씨 변호사라고? 대체 그게 누군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최근 2, 3일 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자신과 관계없는 뉴스 기사 따위는 읽어볼 여유도 없었다. 집에 텔레비전은 있지만 켜지 않는 날이 더 많다. 그렇다고 해도 경찰은 범인 체포를 그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건가? 그리고 조금 전 가즈마의 맨션으로 호리베가 찾아왔다. 짤막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중에 그가 국선 변호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희망하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했다. 호리베에 의하면 오늘 아침 처음으로 구라키 다스로를 만나고 왔다는 것이었다. 매우 침착하고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털어놓고 있고 그 내용이 논리정연하고 모순이 없어서 그대로 받아쓰는 것만으로도 진술 조서로서 완성이 될 정도라는 이야기였다. 그 자백 내용을 호리베는 가즈마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무려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지만 그때 일어난 일을 듣고는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구라키 다스로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구라키 다스로는 억울한 죄로 고통을 겪은 아사바 모녀를 찾아서 어떻게든 사죄하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윽고 자신의 유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시라이 씨 변호사에게 상담해본 바 살아있는 동안에 사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시라이 씨는 정의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아사바 모녀에게 진상을 말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번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미 가즈마의 머릿속은 혼돈 상태였다. 대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몇 번이나 호리베의 말을 가로막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확인했다. 그때마다 구라키 다스로 씨의 진술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호리베의 대답이 돌아왔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는 말문이 턱 막혔다. 열이 났나 싶을 만큼 머리가 멍해지면서 사고력이 마비되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을 열고 찬 바람을 쐬고 있었던 것이다. 가즈마는 명함에서 호리베에게로 시선을 되돌렸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호리베는 금태 안경을 슬쩍 올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검찰에서의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보강 수사 단계여서 구라키 다스로 씨 본인에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병은 계속 경찰서 쪽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도 오늘 경찰 유치장에서 접견을 하고 왔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자백을 해주는 터라서 구류가 연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소 후에는 도쿄 구치소로 신병이 옮겨질 거예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감을 갖지 못한 채 가즈마의 뇌리를 멍하니 지나쳐갔다. 후 하고 긴 숨을 토해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로서 가족에게 해드릴 말이라면 최대한 형이 가볍게 나오도록
협력해달라는 게 전부예요. 재판원들에게 정상 참작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뭘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즈마 씨에게 전해줄 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호리베는 옆에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꺼내놓았다. 구라키 다스로 씨가 맡긴 편지예요. 이걸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국선 변호인을 희망했다고 하던데요. 봉투에는 가즈마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라고 호리베가 대답했다. 가즈마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연히 경찰이 내용을 확인했을 게 틀림없다. 접힌 편지지를 펼쳐보니 정자로 쓴 글씨가 가지런히 이어졌다. 이 편지를 펼치면서 불쾌해하는 네 얼굴이 눈에 선하구나. 분노에 휩싸여 찢어버리려 하진 않을까. 실제로 찢어버려도 괜찮다. 그걸 한탄할 만한 자격이 지금의 나에게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바라건대 편지를 찢어버리는 건 마지막까지 읽은 다음에 해주었으면 한다. 이번 일은 참으로 죄송하다. 사과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거듭거듭 알고 있으나 그저 일심으로 빌어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아마 너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큰 피해를 끼칠 게 틀림없으니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변호인에게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오랜 옛날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발단이었다. 이제 새삼 이런 한탄은 해봐야 때늦은 일이지만 참으로 후회스럽다.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은 전적으로 속죄에 쓸 거다. 그리 긴 세월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다시금 뉘우치고자 한다. 너에게 전해둘 것이 3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로는 부자의원을 끊어도 좋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끊어주었으면 한다. 구라키 다스루라는 인간이 부친이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주기 바란다. 내 쪽에서 연락할 마음은 일절 없으니 편지 등은 보내지 않아도 된단다. 만나러 오지 않아도 된다. 설령 오더라도 나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다. 물론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부탁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절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전해둘 말은 네 어머니 지사토에 관한 것이다. 지사토는 내가 하이타니를 살해한 것 따위는 알지 못했다.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한 채였단다. 외아들인 너에 대한 애정을 포함해 지사토의 성실함에는 한치의 흠도 없었다. 내가 부친이었던 것은 과거에서 삭제해도 좋으나 지사토가 너의 모친이었다는 것만은 부디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안조 사사메의 집에 대한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처분해도 무방하다. 등기 권리증 등의 서류는 장롱 서랍에 들어있다. 헐값으로라도 팔아치우면 될 것이다. 짐도 모조리 업자에게 처분을 맡기도록 해라. 남겨두고 싶은 것은 없다. 참으로 죄송하다.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리석은 이 아비 탓에 암울한 것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바. 오로지 그것만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건강 유의하고 부디 좋은 인생을 살아주기를 빈다. 4장의 편지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가즈마는 긴 한숨을 흘렸다. 어떤 느낌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멍한 허탈함만 가슴속에 번져갔다. 어떻습니까? 호리베가 물었다. 어떻다고 해야 할지. 가즈마는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를 더듬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보내신 걸 보면 뭔가 차고나 누명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째서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다니 이건 도저히.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오늘 구라키 씨를 만나봤지만 실로 성실한 분이라는 인상이었어요. 도저히 살인을 저지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진지한 태도로 취조에 응하고 있다더군요. 그런 만큼 이번의 범행은 막다른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라는 분노도 있고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건가? 라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역시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 바싹 마른 입술을 축이고 그 뒤를 이었다. 사형을 받게 됩니까?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으로는 사형이 나오지 않지만 2명 이상이면 사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호리베가 오른손으로 금태 안경을 슬쩍 밀어 올렸다. 렌즈가 조명 불빛을 반사하며 번쩍 빛났다. 그렇게 되지 않게 나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분명 2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지만 첫 번째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게다가 구라키 씨 대신 체포되어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통받고 반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재판원이 과거 사건은 일단 끝난 사안이라고 생각해 주느냐 마느냐가 판결의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라이시 씨라고 했던가요? 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사죄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호리베는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몇 번 위아래로 끄덕였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쓴 사람의 유족과 친해지는 바람에 차마 진실을 털어놓기가 어려웠다는 것,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라이시 변호사의 주장은 매우 옳은 말씀이었지만 지나치게 구라키 씨를 몰아붙인 게 아닌가 하는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초점을 두게 될 테니까요. 그 판단에 따라 사형인지 아닌지 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호리베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라키 씨가 깊이 반성한다는 것, 원래는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에서 주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주위 분들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가족이 나서주어야 해요. 하지만 가즈마는 테이블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다. 이 편지에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든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그게 바로 반성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가명은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요. 편지에 그리 긴 세월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쓰셨지요. 사형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이 편지도 증거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들로서 정상 참작의 가명을 호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소중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찢어버리거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도 가즈마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들이라는 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을 정도다. 몇 가지 확인해 둘 게 있는데요. 호리베가 수첩과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다. 1984년 사건에 대해 가즈마 씨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가즈마는 고개를 저었다. 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1984년이라면 제가 아직 돌도 안 됐을 때였어요. 구라키 씨가 이따금 도쿄에 올라오게 된 건 정년 퇴직을 했던 6년 전 가을부터라고 하던데 틀림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쿄에 오면 항상 여기 이 집에서 지내셨습니까? 네, 자정 무렵쯤에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런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구라키 씨는 어떻게 설명을 했었죠? 단골 술집이 생겨서 거기서 한잔하고 왔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살짝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술집인지 구체적으로 가게 이름을 이야기하신 적은 없습니까?
신주쿠 쪽이라고만 하셨고 그 밖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네요. 설마 몬젠 나카초의 식당 같은 곳에 드나드신 줄은 몰랐어요. 가즈마는 중얼거리듯이 말하고는 참, 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 형사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요. 형사요? 2주일 전쯤에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형사가 찾아왔었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냥 넘겼습니다만. 왜 그냥 넘겼죠? 왜냐면 가즈마는 잠깐 말끝을 어물거린 뒤에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기 민망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도쿄에 오시는 목적이 그 단골 술집 때문일 거라고 저 혼자 짐작했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호리베가 슬쩍 가즈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가게에 좋아하는 여자라도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는 뜻인가요? 네. 라고 가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아버지도 아직 60대시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죠? 이 집에 돌아왔을 때 구라키 씨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건 글쎄요. 가즈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들뜬 듯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원래 아버지가 그렇게 경박한 분은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면 원래 그다지 사려 깊은 사람도 아니었던 건가? 라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어찌됐든 그 가게나 여자에 대해서 가즈마 씨와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군요. 없습니다. 라고 가즈마는 잘라 말했다. 호리베는 수첩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구라키 씨가 첫 번째 사건을 일으킨 게 1984년 5월 15일이었어요. 어떻습니까? 5월 15일이라는 날짜를 듣고 뭔가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까? 가즈마는 질문의 의도를 얼른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라고 호리베가 몸을 앞으로 쓱 내밀었다. 해마다 5월 15일이면 구라키 씨가 불단 앞에서 합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딘가 외출을 했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날 어딘가 성묘를 하러 가는 것 같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다면 아주 이상적일 텐데요. 그런 얘기인가? 라고 이해가 되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을 위해 아버지가 해마다 공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호리베가 2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든가 사경을 했다든가요. 그런 것이라도 좋아요. 뭔가 없었습니까? 가즈마는 5월 15일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집안으로도 아버지 개인으로도 특별한 날이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호리베가 찌푸린 표정을 보였다. 아무리 잔악한 인간이라도 자신이 사람을 죽인 날짜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더구나 구라키 씨는 본디 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체포되진 않았어도 자신을 용서했을 리 없습니다. 분명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가즈마는 미간을 좁히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호리베가 하는 말은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마음에 집히는 게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 얘기 아버지에겐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런 얘기는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라키 씨 본인 입으로 해마다 5월 15일에 마음속으로 사죄했다. 합장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저 뻔한 소리로만 들릴 테니까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고 가즈마도 생각했다. 하지만 기억나는 게 정말 없는데. 호리베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목시계를
힐끔 들여다보고 수첩을 덮었다. 그렇다면 별 수 없군요. 하지만 방금 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래서 혹시 그러고 보니 라고 뭔가 생각나면 그 즉시 연락해 주시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아니, 노력해봐야죠. 분명 뭔가 생각날 겁니다. 명심해요. 이건 꼭 아버지를 위한 일만이 아니에요. 가즈마 씨 자신의 앞날이 걸린 일이기도 하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복역수라는 것뿐이면 어떤 죄인지는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사형수라면 그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열기띤 말투로 내뱉은 사형수라는 단어에 가즈마는 가슴이 덜컥했다. 자신의 인생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생각해왔던 단어였다.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즈마의 질문에 호리베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인 뒤에 입을 열었다. 평소처럼 지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눈에 띄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조심해야 할 건 언론 쪽입니다. 언론이요? 가즈마는 되물었다.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이야기였다. 공소시효 만료로 일단 처벌을 면한 살인범이 다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라면 자칫 언론이 떠들고 나설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가즈마 씨를 취재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자들은 집요하고 무신경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도발하고 뭐가 됐든 발언 한마디, 리액션 하나라도 따내려고 할 겁니다. 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암담한 기분이 들었다. 무시해버리면 안 될까요? 지나치게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조심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범인의 아들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요. 변호인의 말에 가벼운 현기증이 몰려와서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가즈마 씨 라고 호리베가 새삼 말을 건넸다. 현재의 심경이 어떠냐는 등의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대답해도 괜찮아요. 믿어지지 않는다. 큰 충격을 받았다. 라는 것이면 됩니다. 단 범행의 동기 등 사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면 재판과 관련된 일이라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변호사가 못을 박았다라고 대답하세요.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깊숙이 머리를 숙이시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따돌리면 됩니다. 가즈마의 시선이 벽 쪽의 텔레비전을 향했다. 시사 토론 방송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수많은 기자와 리포터들에게 둘러싸여 깊숙이 머리를 숙이는 자신의 모습.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제 쪽에서 항의할 테니까. 호리베의 말은 마음 든든한 한편으로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단단히 각오하라라는 선고처럼 들렸다. 뭔가 더 질문할 건 없습니까? 호리베의 그 말에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었다. 사태의 급변에 정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테이블에 놓인 편지를 보자 생각나는 게 있었다. 저 면회는 가능할까요? 이 편지에는 만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접견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역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구라키 씨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또 전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가즈미는 잠시 생각해보고 아니요 라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요. 그러면 건강에 유의하시라든가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한마디라도 가족이 보내온 말에는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그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호리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호인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우선은 내일 일정부터 확인하자 싶어서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가족이 트러블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조퇴했던 것이 생각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라고 상사에게는 말했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좋을까? 갑작스럽게 눈앞에 커다란 벽이 나타난 기분이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착신을 알렸다. 모르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전화를 받아보니 구라키 가즈마 씨입니까? 라고 남자 목소리가 물었다. 아, 네, 그렇습니다만. 상대는 경시청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